2022 정보보안 취업지도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제가 예전에 올린 동영상이 있어요. 보안회사는 보안 전문가 취업 1순위 회사가 아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신입 보안 전문가들은 지금 클라우드로 새로운 직업을 충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보안회사는 지금 현재 보안 전문가가 갈 1순위 회사가 아니다. 두 번째, 신입 보안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관련된 직업으로 충전해야 한다.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레거시 인프라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클라우드 퍼스트를 하겠다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작년 8월 29일이네요. 예, 클라우드 시큐리티 과정이 1기가 끝나고 난 다음 2기가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와중인데 클라우드 퍼스트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바뀐 것들을 리뷰를 하면서 이 정보보안 취업 지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정보보호 업계의 역사를 먼저 알아볼게요.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개념은요, 실제로 2010년에 현실화된 개념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대중화된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사이버 시큐리티를 제대로 도입을 안 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네, 정보보안 업계의 역사를 먼저 보면, 제가 처음에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2011년이 1년차 되고 난 다음에 이 카페를 열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도 때는 보안 담당자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CISO도 CISO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기술 번역하시던 분들이 CISO 자리를 맡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안관제 지정업체만 해도 2011년에 시작되었고 이때가 보안관제 시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는 네트워크 해킹 그리고 디도스 공격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보안관제와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개념입니다. 그 이전까지 아직까지 뭐 20년차, 30년차 정보보호 전문가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고 보면 원래 암호학 교수인 경우가 많아요. 이 이전에 해커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암호를 풀거나 암호학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거나 해커라는 입장이 이 이전에 어떤 입장이었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새로운 기술을 재밌게 계속 전산 관련된 기술을 계속 익히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전통적인 해커의 포지션인데 이제 보안 문제가 여러 가지 늘어나면서 시큐리티에서 사용되는 어태커 개념과 해커의 개념이 나뉘기 시작했죠. 다시 돌아가서 2012년 CISO를 지정하는 법이 통과되었지만 보안 담당자라는 포지션은 대부분 겸직 직업이었고 이후 겸직 금지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 CISO와 거리가 멀던 시대가 지난 10년에 가까워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10년이 지나니까 실무형 CISO인데 해커 출신 CISO 분들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정보 보안을 넘어서 정보 보호 업계의 전체 역사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크립토 시스템 이제 에브리웨어 이게 뭐냐면은 응용 수학으로 넘어온 암호학자들의 시대예요. 이때가 지금 보안업계 뭐 20년 되셨다, 30년 되셨다 하시는 분들이 이쪽 분들이십니다. 암호학 계열. 현재 보안 전문가들 중에 암호학을 손도 안 대본 사람들도 많죠. 인증 정도 하는 경우는 꽤 많아요. 왜냐하면 암호 연구가 거의 이제 메말랐기 때문에 암호 쪽으로 전문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이제 양자 암호로 넘어가고 계십니다. 이 암호학자들이 만든 게 이제 공인인증서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PKI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핸드폰을 인증하거나 애플페이나 아니면 러시아를 차단한 스위프트만 국제은행 간 결제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PKI는 거의 철학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인증이란 영역이 암호학의 영향력으로 남아있고 이걸 어디에든 있다고 해서 에브리웨어라고 합니다. 단지 우리는 만들어진 바퀴를 인지를 못할 뿐이에요. 그 당시에는 엔지니어가 학계 이론가들보다 차별받던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엔지니어들이 더 대우를 받기 시작한 거는 뭐 2015년 넘어서부터 이제 스타트업 붐이 늘어나고 IT 테크 기업 붐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시작된 거지. 학계 이론가들이 영향력이 더 큰 시대예요. 그래서 15년 이상 된 보안 전문가라면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개발자 출신으로 네트워크도 거쳐가지고 SI를 거쳐서 보안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암호학자이거나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암호 중에서 제일 유명한 RSA 암호에서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이때 S를 담당한 아디샤미르의 법칙이 아직도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절대 안전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취약점을 반으로 줄이려면 비용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암호에 대한 공격은 일반적으로 우회하는 것이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거의 모든 보안에 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두 의심하자 해서 나온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믿지 마라. 이 개념입니다. 그 데카르트의 합리론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보보호업계 전체 시작을 보면은 암호화기 맞아요. 응용수학이었던 암호화기 컴퓨터 공학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터넷 거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해킹, 특히 디도스 공격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Security is everywhere. 네트워크 공격과 보안 관제의 시작이 되었어요. 2010년대에 보면은 이렇게 금융사들이 심심찮게 뚫렸거든요. 뚫릴 수밖에 없었던 게 시큐리티라는 개념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중화된 개념이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네트워크가 통신을 뒤엎던 시대였고 인터넷을 안 쓰던 사람들이 이제 다 쓰기 시작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IT 흥신소라고 있었는데 경쟁사 쇼핑몰을 다운시켜 달라는 그런 디도스 공격도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 IP 이용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한국을 공격했고요. 네트워크 보안으로 큰 회사들이 글로벌 보안 회사의 순위를 차지했고 보안 관제 시대도 한국에서 이때 시작했고 안랩도 이때 컸습니다. 농협 전상만 사태를 통해 가지고 농협이 이제 관제센터를 만들었을 때 SK인포색 농협 사이트에 저희 AI 스쿨 출신들이 초기 사이트 구축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네트워크 마비가 너무 잦으니까 오죽하면은 MBA와 시스코 최상위 자격증이 CCI를 비교하면서 어느 쪽을 채용하는 게 이득인가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시스템이 대중화된 시기이기도 했어요. 한국은 그때도 빨랐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아직 흔적이 남아 있던 것처럼 통신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느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IT 회사가 그 당시에 많이 있기 힘들었던 이유가 비 내리면 있잖아요. 인터넷이 끊겨요. 그리고 난 다음 금요일 날 끊기면 월요일 오후나 화요일 오전쯤에 복구가 돼요. 느리기도 한데 복구도 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늘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이후에 지금 클라우드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도 스타트업은 있었거든요. 단지 스타트업은 돈이 없으니까 클라우드로 시작을 했고 워터폴은 계속 레거시 인프라를 확대시켜 나갔고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2013년에 AWS가 CIA 프로젝트를 수주하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아, 클라우드는 보안에 약하고 느리다는 인식을 했는데 CIA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AWS는 슈퍼컴퓨터 순위까지 들어갔거든요. 증명이 됐잖아. 증명이 되니까 이때부터 클라우드를 애자일 테크 기업에서 쓰기 시작했고 그때 큰 게 넷플릭스나 트위터 같은 회사들이었습니다. AWS 이후부터 창업이 상대적으로 간편해졌어요. 서버를 따로 사거나 빌릴 필요 없고 서버 증축에 돈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AWS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측정할 수 있었으니까 이후부터 기술 창업가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하면 IT 테크 기업 창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왜? 워터폴에서 하는 방식인 IDS를 기본으로 하는 방식은 첫 번째 서버를 정기적으로 증축해야 되는데 그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트러블 슈팅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데 클라우드는 그냥 쓴 만큼 내도 돼요. 미국 전역에 서버를 구축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데 AWS 이용하면 충분히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경영학과가 말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왜? 테크 기업이 경제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인문 경영이 더 이상 인문계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과 MBA 출신들이 나와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서버 비용을 구축을 했었어야 되는데 AWS는 그게 필요 없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IT에서 금융 경영을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금융 자본주의 방식을 배제를 시켜버리고 제품 기반 성장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를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네이티브 기반 창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워터폴과 애자일이 갈린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워터폴 경영권 학자들은 아마존, 구글, 우버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기술이 아니라 있는 기술에서 수요를 찾아서 가치를 올릴 것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이 사람들은 트러블 슈팅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링과 경험이 필요한지 그것들에서 이해하지 못해요. 그 개선 과정에서 무한히 기술을 추가해 나가는 애자일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존에서 왜 AWS가 탄생했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존의 팀과 소프트웨어 팀의 생산성이 같은 규칙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안 맞아서 클라우드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단순해 보이는 프론트 모습에 얼마나 많은 백엔드 기술이 들어가는지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통 그런 말을 해요. 이거 굳이 수정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그 맨먼스 미신에 영원히 빠지도록 냅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우리 성공에는 굉장히 좋은 재물이 된다. 그래서 수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사실 경영하기 편해서 자기가 컨트롤하기 편해서 쉬운 길로 가지고 편한 대로 일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이 이 데브세곱스인데 미 국무성 데브세곱스 이너시티브 모놀로식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변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고 굳이 이걸 갖다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받지도 않을 거예요. 다시 돌아서 그렇게 시큐리티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프라이버시 이제 에브리웨어 단계가 되었습니다. 스노돈이 2013년 정도에 NSA가 여러 가지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감청하고 있다라고 오픈을 했고 오바마가 그것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면서 2014년인가 15년 정도에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함부로 감청을 하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 법을 제안을 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2015년 이후부터 프라이버시가 중시되기 시작합니다. 사생활 보호, 컴플라이언스 보안이라는 거에 본격적인 대중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카카오가 정부에 협조한다는 발표에 사람들이 붕괴를 했고 지금도 사실 그것들에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죠. 동시에 이제 쿠키로 인한 회사들 간의 개인 맞춤 마케팅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이 쿠키가 중단이 된 이후부터 상당히 매출이 떨어지고 새로운 탈출구를 메타버스로 잡았죠. 그래서 정부에도 개인정보는 주지 않겠다는 빅테크가 이때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는 아예 개인정보조차 모두 암호화해서 자기들도 서버는 그래 오픈하게 해줄게. 근데 우리도 이거 못 풀어. 너네가 풀 수 있으면 풀어봐. 그래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간간히 그런 발의도 했어요. 풀 수 없는 암호화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그걸 안 받아들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기업과 정부가 한 몸에 돌아가는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는 거대한 빅브라더가 어떻게 위험한지 틱톡의 위험성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GDPR이 시행이 되었고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영역도 중시되기 시작했어요. 관성으로 CPO 자리도 생겼고요. 각국에서도 사업을 지속하려면 각국 개인정보 보호를 적용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도 캘리포니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되고 각국의 개인정보 보호가 점점 중시되는 방식으로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이제 2021년까지 관성이 이어져서 쿠키 게이트. 구글과 애플이 쿠키를 퇴출하겠다고 공언을 한 이후부터 페이스북 주가가 급속도로 떨어졌습니다. 이 쿠키 게이트가 사실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페이스북 주커버그가 어린 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맨날 경영자들이 때려봤거든요. 이 개인정보 보호가 자유롭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걸 너는 이해를 못하냐 하면서 그때부터 페이스북 주가가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개인 맞춤 마케팅을 하는 방법론이 되었던 이 쿠키 게이트가 이제는 더 이상 없어지고 좀 더 최적화된 정보를 데이터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자사 핵심 가치에 개인정보 보호를 추가했습니다. 기억을 해서 하셔야 될 거는 에브리웨어라는 거는 기존의 원래 암호 방식으로 만들어졌던 인증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프라이버시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새롭게 추가된 거 해커스 아 에브리웨어 뭐 예전같이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태커들이 어디에든 있다. 그래서 로키트 마틴의 사이버 킬체인이 나왔어요. 본격적인 오펜시브 블랙 해킹이 대응되기 시작했고 로키트 마틴의 사이버 킬체인 개념과 마이터 어택에 관련된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안 업계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본격적인 블랙 해킹을 대비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까지 블랙 해킹은 모의 해킹의 주력 영역도 아니었고 버그 바운티도 해외의 빅테크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킹은 블랙 해킹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이 있고 화이트 해킹 알려진 취약점 점검이 있는데 진단이라고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데 진단은 관제단에서 다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중급 이상 모의 해커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래 중급 이상 모의 해커들은 사실 연구소 설립이나 이 정도에서만 하고 실제 돈 버는 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메인 시장으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고 SK인포젯 같은 경우에는 이큐스트 팀이 메인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2021년에 모의 해킹을 하고 있다면 3년 정도는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성숙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급 이상이 되고 중급의 실력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단 선배들처럼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기관 해커의 시대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사령부를 창설한 지 좀 오래됐고요. 공산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국가기관 해커를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상황을 보면은 사이버 해킹과 실제 전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거의 제가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테러급으로 동시에 테러의 영역으로 시큐리티가 세이프티의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해킹이나 국가기관망 해킹, 원자력 해킹 같은 것들이 좀 더 영향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미국 송유관 해킹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미국 최대 송유관이 랜섬웨어로 마비가 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전엔 어떤 정도 수준이었냐면 그냥 개인 정도 수준이었어요. 프라이버시. 주커버가 카메라를 가리고 사용한다거나 사우디 왕족을 비판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베조스 핸드폰을 해킹해서 얘 바람 피우고 있다. 아나운서 꼬시고 있다. 이거 드러내서 이혼하게 만든다거나 메르켈 핸드폰을 해킹한다거나 이런 식이었거든요. 독일은 또 백악관을 도청하고 있었어요. 이게 프라이버시에서 영향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시큐리티가 세이프티급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 사고가 굉장히 심각하게 터지겠는데? 그러면서 해킹이 세이프티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커들 중에 버그 바운티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가끔 보면은 이제 국가 간의 판도란 상자를 잘못 여는 경우도 간간히 있을 거예요. 이거 스노든 꼴나기 싫으면 그냥 정보기관에 던져주세요. 주커버그도 NSA가 감시한다는 걸 반발해서 오바마에게 항의하다가 각국에 세금 내고 지금 계속 정치권에 공격받고 적골 났잖아요. 이게 우리는 그냥 무력합니다. 제가 그래서 해킹이 해커스 앱이에요. 어디에든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3년쯤에도 버그 바운티나 이렇게 모의 해킹을 하시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척 사업하는 게 돈이 더 된다. 이직을 한다. 뭐 보안을 아예 포기한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았고 데브옵스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포기, 해커 생활을 포기하고 개발자로 넘어간 경우가 굉장히 많죠. 워렌 버핏 말처럼 여러분들의 생산성은 여러분이 노 젓는 것보다 어떤 보트로 타느냐 환경에 의해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 장소를 좋은 곳으로 바꾸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하나이고 보안업계는 지금 현재 좀 낡아 버린 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안이란 개념은 계속 확대되겠죠. 그러나 보안업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갈 만한 1순위 회사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커들이 많이 넘어간 게 데브옵스 SR인데 저는 클라우드 시대에 맞춰서 여기에 걸었어요. 그래서 해커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자가 되기도 하고 엔지니어가 되기도 하고 보안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시작이 보안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영원히 100년간 보안을 할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130년에서 150년 정도 산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0년 정도에서 120년을 사실 거예요. 100년에서 12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안만 하실 겁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가 굳이 그렇게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넘어가시는 방향이 더 높은 수준의 돈과 그 다음에 직위를 얻기 위한 스타팅 포인트 중에 하나로 되기 시작하지 최종적으로 이것만 무조건 해야 된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 충전소예요. 저는 무조건 보안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개발도 하면 되고 엔지니어링도 하면 되고 경영을 해도 되고 경계를 깨세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영향력을 얼마나 늘리느냐 그게 더 중요한 시대예요. 해커는 기술을 가리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해커의 개념.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 사람들에게 일이 재밌기 때문에 놀아본다는 감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직업을 충전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